미안하지만 네 비행기 표는 없단다. 뭐라고요? 차창 너머로 이모 한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인하게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10살배기 이다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오라고 했을 뿐인데 이내 차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다연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넌 이제부터 여기서 빌어먹고 살아. 한미정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이다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죠. 이모, 잠깐만요. 이다연은 울부짖으며 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우린 미국 가서 잘 살 거니까. 한미정은 태연하게 손을 흔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마치 놀이공원에서 잠시 헤어지는 듯한 가벼운 몸짓이었죠. 뒷좌석에 앉은 사촌 예린이도 창밖의 다연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얼굴 어디에도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죠. 자동차는 속절없이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아이의 입술은 바싹 타들어갔죠. 이내 차는 고속도로 입구 너머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제야 이다연은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자기를 버리고 떠난다는 사실을요. 이다연이 이 낯선 곳에 오게 된 것은 바로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늘 그랬듯 예린이 방에서 나는 소리에 눈을 떴죠. 다연아, 어서 일어나렴. 오늘 네 엄마 아빠 묘소에 갈 거야. 한미정이 말했습니다.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였죠. 그 말에 이다연은 잠이 번쩍 달아났습니다. 아이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죠. 사촌 예린이가 작아져서 물려준 분홍색 티셔츠와 낡은 청바지였습니다. 몸에 조금 커서 소매를 두어 번 걷어 올려야만 했죠. 작은 크로스백에 물 한 병과 과자 몇 개를 챙겨 넣었어요. 차에 탄 이다연은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드디어 부모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떤 곳에 계세요? 아주 평안하고 좋은 곳에 계시단다. 한미정의 대답에 이다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묘소는 보이지 않았죠. 그들을 맞이한 건 시끄러운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대형 트럭들의 굉음, 사람들의 소란스러운 웃음소리, 낯선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이다연에게는 낯설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아이는 화장실 앞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품에 꼭 껴안은 채였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다연에게도 눈부시게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날 역시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빠는 운전대를 잡고 즐겁게 콧노래를 흥얼거렸죠. 엄마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 풍경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요. 회전목마요. 이다연은 뒷좌석에서 그림책을 넘기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죠. 신호를 위반한 거대한 화물 트럭이 옆에서 맹렬히 돌진해 왔습니다. 아빠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너무 늦었죠. 고막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세상이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이다연은 안전벨트 덕에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하지만 앞자리에 계시던 엄마와 아빠는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연아, 엄마 아빠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 고작 8살이었던 이다연에게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언제쯤 돌아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질문이 어린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길고 긴 장례식이 끝난 후 이다연은 이모의 집에 도착한 한미정은 예린에게 선언했어요. 얘들아, 이제 다연이도 우리랑 같이 살 거야. 예린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다연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이모네 집에서의 삶은 끝없는 비교의 시작이었어요. 예린아, 이 새 원피스 정말 예쁘지? 하고는 다연에게 말했습니다. 다연아, 넌 예린이 작아져서 못 입는 옷 입으면 되겠다. 언제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예린의 몫은 늘 새로운 것이었고 다연의 몫은 언제나 낡은 것이었죠. 예린은 피아노 학원이며 영어 학원까지 다녔지만 이다연은 학교가 끝나면 텅 빈 집에서 홀로 숙제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연이, 넌 공부나 열심히 하면 돼. 우리가 거둬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한미정의 말에 다연은 늘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줄 알았으니까요. 어젯밤 이다연은 이모 부부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습니다. 여보, 다연이 걔는 어떡하지? 미국에 데려갈 순 없잖아. 걱정 마. 내가 아주 좋은 수를 생각해놨어. 그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모는 애초부터 자신을 버릴 작정이었던 겁니다. 그 생각에 눈가가 뜨거워져 왔습니다. 한두 방울이던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고 엄마, 아빠, 애타는 목소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주위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휴게소는 수많은 가족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빠 손을 꼭 잡고 화장실로 향하는 아이의 모습. 엄마가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사주는 풍경. 이다연은 그 모든 평범한 순간이 사무치게 부러웠습니다. 해는 서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은 이내 짙은 보라색으로 변해갔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다연은 세상에 정말로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죠. 물 한 병과 과자 2봉지, 그리고 작은 인형 하나. 엄마가 마지막으로 사주셨던 토끼 인형. 그게 그녀가 가진 것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의 작은 중얼거림 위로 차디찬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다연의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풍겨오는 따뜻하고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분명 라면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그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오는 곳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김태수였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마침 그날 장사를 모두 마치고 가게를 정리하던 참이었습니다. 김태수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 벤치에 웅크리고 앉은 이다연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이가 홀로 앉아 흐느끼는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아내 박선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인 그녀는 언제나 단정한 모습이었죠.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했음에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얼굴이 밝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김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일에 섣불리 나서는 게 맞을까? 하지만 가토픈 어깨를 떨고 있는 아이를 보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이다연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얘야, 어째서 여기에 혼자 있는 거니? 김태수의 목소리는 무척 다정했습니다. 이다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은 퉁퉁 부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저는 아이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그때
박선희가 가게에서 나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낯선 아이와 얘기하는 남편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이다연을 본 순간 박선희의 표정은 굳어졌어요. 박선희는 이다연을 보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느낀 것이었죠. 이 아이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것을요. 그건 여자의 직감이었죠.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박선희가 이다연의 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더없이 상냥했죠. 이모가 저를 버리고 갔어요. 이다연이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산소에 간다고 하더니 여기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차가 사라졌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정말이니? 정말로 널 혼자 두고 갔다는 거야? 박선희는 믿기지 않아 재차 물었습니다. 혹여나 무슨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네, 이모가 미국에 가야 한다고 제 비행기 표는 못 구했다고 했어요. 이다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부모님은 2년 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모 댁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박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2년 전 바로 그때가 딸 지은이가 떠났던 해였습니다. 우연일까요? 박선희는 이다연의 얼굴을 다시금 살폈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지은이와 비슷한 또래였을 겁니다. 김태수 역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상황을 대체 어찌해야 할까? 경찰에 알려야 하나? 하지만 밤은 이미 깊었고 우선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하지? 김태수가 아내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들을세라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자. 경찰서에는 내일 아침에 가요. 박선희의 대답에 남편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사실 두 사람에겐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부부에게도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지은이라는 어여쁜 이름의 딸이었죠. 하지만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마가 아이를 앗아갔습니다. 지은이의 방은 아직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분홍빛 침대, 낡은 인형, 그림책들. 박선희는 한 달에 한 번은 그 방을 꼭 청소했습니다. 언젠가 지은이가 다시 돌아오기라도 할 것처럼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가, 오늘 밤은 아줌마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떠니? 박선희가 다정하게 이다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다연은 뜻밖의 제안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괜찮고 말고 이 늦은 밤에 너를 혼자 둘 수는 없지.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다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을 선뜻 따라 나서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달리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이곳에서 밤을 새울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아이는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김태수는 가게 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고된 장사를 마감하는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박선희는 그런 남편을 보며 이다연의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걸음은 느렸습니다. 휴게소의 밤은 적막했죠. 가로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다연은 그들의 뒤를 따르며 생각에 잠겼죠. 어째서 이들은 자신에게 손을 내민 걸까? 휴게소에서 5분쯤 걸었을까
아담한 주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김태수와 박선희 부부의 집이었죠. 대문 앞에선 박선희가 열쇠를 찾았습니다. 우리 집이 작아도 깨끗하단다. 걱정할 것 없어. 박선희가 따스하게 웃으며 말했죠. 이다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의 크기는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따스한 온기가 훨씬 소중했으니까요. 이윽고 박선희가 대문을 열었죠. 현관등이 켜지자 아담한 마당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화분에 담긴 꽃들이 참 예뻤습니다. 이다연은 비로소 안전하다는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김태수와 박선희는 걸으며 생각했죠. 이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아니, 어쩌면 우리 지은이가 보낸 선물일까? 부부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현관문 앞이었죠. 박선희가 신발을 벗으라며 말했어요. 이 슬리퍼 신으렴. 따뜻할 게다. 사소한 배려였지만 이다연에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발끝부터 온기가 스며들었죠. 이윽고 현관문이 열리고 포근한 공기가 이다연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집안은 참 아늑했죠. 현관부터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거실에는 낡았지만 정갈한 소파가 놓여 있었죠. TV 위로 가족 사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이다연은 사진들을 훑어보다 한 액자 앞에서 시선이 그대로 붙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속 아이는 이다연과 또래로 보였습니다. 나이로 보였죠. 그 해맑은 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예요? 이다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순간 박선희의 얼굴에 그늘이 졌죠. 김태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란다. 10년 전에 먼저 하늘로 갔어. 박선희가 나직이 말했죠. 목소리엔 그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죠. 괜한 걸 물었다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우리 지은이도 너처럼 참 예뻤거든. 박선희가 다정하게 이다연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밤은 지은이 방에서 자거라. 박선희가 복도 끝에 있는 방을 가리켰습니다. 이다연은 정말 괜찮으냐고 묻고 싶었지만 참았죠. 감사한 마음이 그보다 훨씬 컸기 때문이죠. 방문이 열리는 순간 이다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방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분홍빛 침대와 책상, 인형들까지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침대 위엔 커다란 곰인형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책장엔 동화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색연필과 스케치북도 그대로였죠. 이다연은 숨을 죽인 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지은이가 참 좋아하던 방이야. 가끔 와서 먼지만 닦아준단다. 박선희가 말했죠. 이다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에서 자도 괜찮을까? 소녀는 침대맡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죠. 보송한 이불에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세제 향과 함께 볕 좋은 날의 냄새가 났죠. 이상하리 많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배고플 텐데 저녁 준비할게. 박선은 부엌으로 향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기 시작했다. 김치, 계란, 햇반.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다. 김태수가 부엌에 들어서며 말했다. 내가 할게. 됐어. 여보는 하루 종일 일했잖아. 괜찮아. 내가 더 빠르잖아. 부부는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김태수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된장을 풀고 두부를 넣고 파도 송송 썰어 넣으며 맛을 냈다.
30년 요리 경력의 솜씨였다. 집안의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갔고 박선희는 김치 볶음밥을 만들고 있었다. 팬에 기름을 두른 뒤 김치를 볶았다.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울렸다. 박선희가 식탁을 차렸다. 김치볶음밥, 그리고 김치. 단출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식탁이었다. 다연아, 밥 먹자. 부름에 이다연이 와서 식탁에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음식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던가. 이다연이 조심스레 김치볶음밥 한 숟가락을 떴다. 입에 넣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짜지도 맵지도 않았다. 박선이 묻자 이다연은 대답했다. 네, 정말 맛있어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많이 먹으렴. 너무 말랐다. 김태수가 된장찌개를 한 그릇 더 떠주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다연은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다. 넘치는 고마움에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만해도 된다. 배불리 먹는 게 더 고마운 일이니까. 김태수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다연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며 하염없이 울었다. 2년 동안 쌓여왔던 마음의 상처가 터져 나온 것이다. 박선희가 이다연의 옆에 가만히 앉았다.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을 테니. 등을 토닥여주는 손길이 따뜻하게 전해져 왔다. 김태수는 조용히 이다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저녁을 다 먹은 뒤 이다연은 지은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박선희가 수건과 잠옷을 건네주었다. 씻고 푹 자렴. 내일 이야기하자꾸나. 네, 감사합니다. 이다연이 다시 인사했다. 그녀가 씻으러 간 사이 부부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김태수가 물었다. 마음이 아프다. 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박선이 대답했다. 지은이 생각이 나는군. 김태수가 작게 중얼거렸다. 나도. 우리 지은이도 저 아이처럼 참 예뻤는데. 박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가 지은이를 보낸 것이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함이었을까? 박선희 입을 열었다. 김태수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다연은 지은의 침대에 몸을 뉘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분들은 왜 이토록 좋은 걸까? 내일은 다시 혼자가 되는 걸까? 곁에 놓인 곰인형을 품에 안았어요.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죠. 지은이도 이걸 안고 잠들었을까? 이다연은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부부는 깊은 밤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가야겠어. 응, 그래야 해. 근데 그 이모, 가족을 찾을 수 있을는지. 글쎄, 이미 미국으로 떠났다면 쉽지 않겠지. 박선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저 아이를 우리가 도울 순 없을까?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그래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 알아요. 어쩌면 지은이가 보내준 건지도 모르지. 부부는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마음으로 같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포근한 햇살이 지은이의 방 커튼 틈으로 비춰 들어왔습니다. 이다연은 난생 처음 깊은 잠에 빠졌어요. 꼬박 2년 만에 악몽 꾸지 않고 잔 밤이었죠. 창밖에서는 새들의 정겨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다연이 눈을 떴죠. 순간 낯선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여긴 어디지? 곁에 있는 곰 인형을 보고 어젯밤 일이 생각났죠. 꿈이 아니었어. 정말 다정한 분들이 나를 도와준 거구나.
주방에서는 박선희가 분주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계란말이가 익어가는 중이었죠.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향기가 오오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라디오에선 밝은 아침 음악이 나왔어요. 일찍 깼구나. 부엌 입구에서 머뭇거리는 이다연을 보고 박선희가 다정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다연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자는 동안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죠. 아직 이곳의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어서 씻으렴. 새 칫솔도 꺼내놨어. 박선희는 상냥한 목소리였습니다. 욕실에서 새 칫솔로 이를 닦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제보단 조금 환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불안했죠. 오늘은 어떻게 되는 걸까? 거실에선 김태수가 심각한 얼굴로 통화하고 있었어요. 네. 유기아동건으로 신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다연의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는 김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오늘 경찰서에 가야 한단다. 김태수가 이다연을 보고 말했죠. 이다연의 표정이 순간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보내지는 걸까? 걱정하지 마렴. 우리가 같이 가줄게. 박선희가 이다연의 조그만 손을 꼭 쥐었죠. 세 사람은 나란히 경찰서를 향했습니다. 이다연은 김태수와 박선희 사이에서 걸으며 차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란 믿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어요. 경찰서 진술실에서 담당 형사는 이다연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이모네 가족의 정확한 성함하고 연락처 아는 거 있니? 한미정이요. 하지만 전화번호는 몰라요. 미국에 간다는 말만 들었어요. 이다연은 가냘프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형사가 컴퓨터를 조회하며 말했습니다. 한미정, 서진, 서혜린, 어제 오후에 인천공항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로 출국한 기록이 있네요. 김태수와 박선희의 표정이 강인태 비임 인드로 굳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엔 통상 아동보호소로 임시보호시설로 가야 합니다. 형사의 말에 이다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한다니. 잠깐만요, 형사님. 박선희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의 임시보호자가 되면 안 될까요? 박선희의 말에 김태수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다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다만 아주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형사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수와 박선희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채워나갔습니다. 신상명세, 재산증명, 주거환경,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까지 정말 끝도 없는 서류더군요. 이다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죠. 경찰서를 나서는 길, 박선희가 이다연에게 물었습니다. 다연아, 우리랑 같이 사는 거 괜찮겠어? 이 다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 이런 일이 정말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정말로 저를 맡아주실 건가요? 물론이지. 우리도 다연히 같은 예쁜 딸이 있었으면 했거든. 김태수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다연의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중년의 사회복지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다연의 환경과 부부의 양육 역량을 실사하러 온 것이었죠. 아이방도 따로 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시군요. 분식집도 오래 운영하셨네요. 복지사는 집안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부모 사망 증명서, 친족 관계 서류, 이모 가족의 출국 사실까지 모든 서류가 확인되었습니다. 복지사가 차분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이다연을 부양할 법적 보호자가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었죠. 그 후 일주일, 세 사람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다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말 괜찮을까요? 하고 물었고, 박선희는 그럴 때마다 걱정 마렴 하며 다독여 주었죠. 마침내 기다리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태수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임시 보호자 신청 승인됐대. 박선희와 이다연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남은 가장 큰 일은 학교 문제였어요. 박선희는 곧바로 근처 초등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전학생 접수문에 좀 드리려고요. 3학년 여자아이입니다. 네, 필요 서류만 갖춰오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길로 박선희와 이다연은 함께 대형마트와 문구점을 향했죠. 필요한 건 뭐든지 다 말해. 우리 새 가방부터 살까? 이다연은 망설이다 예쁜 분홍색 책가방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사는 첫 새 물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다연은 홀로 깊은 고민에 잠겼습니다. 김태수와 박선희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계속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기엔 이제 너무나도 가까워졌는데 가족이 되어버렸는걸. 하지만 갑자기 다른 호칭을 쓰기엔 아직은 어색하고 쑥스러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이다연이 큰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저도 가게 일 거들어도 될까요? 아직 어린데 힘들지 않겠니? 네, 저도 이제 보탬이 되고 싶어요. 이다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상 닦기, 물컵 나르기, 휴지통 비우기. 그 작은 손으로 아주 야무지게 말이죠. 분주히 움직였죠. 손님이 오면 반갑게 인사하며 이다연은 김태수의 요리 솜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면 물 조절부터 김밥 썰기, 떡볶이 간 맞추기까지 30년 내공이 담긴 그의 손놀림은 경이로운 예술 같았죠. 우와, 손이 정말 빠르시네요. 오래 하다 보니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단다. 김태수가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이다연의 새로운 일상이 그렇게 자리 잡기 시작했죠. 아침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학교 후엔 숙제를, 주말엔 가게 일을 도왔어요. 저녁엔 다 같이 TV를 봤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의 방으로 향하며 거실의 두 사람에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다연이도 잘 자렴. 박선희의 다정한 대답에 이다연의 마음이 훈훈해졌습니다. 정말 가족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창가에 쏟아지던 아침, 어느덧 13살이 된 이다연이 알람 소리에 잠을 깼죠. 눈을 뜬 얼굴엔 예전의 수척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깨까지 머리카락이 자랐고 눈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다연은 지은의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죠. 그 움직임은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부엌에선 박선희가 된장찌개를 끓였고 이다연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년 전 모든 게 조심스럽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우리 딸 일찍 일어났구나. 박선희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딸이라는 호칭은 더없이 자연스러웠죠.
이다연도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죠. 네, 오늘 시험이 있어서 좀 서둘렀어요. 식탁 위에 놓인 성적표가 눈에 들어왔죠. 수학 98점, 국어 95점, 그리고 과학은 100점이었습니다. 전교 10등 안에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역시 우리 딸이야. 김태수가 부엌에서 나오며 뿌듯한 얼굴로 칭찬했어요. 아빠, 오늘 분식집에서 신메뉴 시험해본다고 하셨죠? 오기름 아빠 킹나 완톤지가 공직이 난 이다연은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 불렀습니다. 어느새 김태수는 아빠가 되어 있었고 다른 박선희는 엄마가 되어 있었죠. 그 말에 김태수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아, 치즈 떡볶이 말이지. 저도 도울래요. 이다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3년간 어깨너머로 그의 요리를 봐오면서 자연스레 요리에 흥미가 생겼기 때문이죠. 오늘은 학교 가고 주말에 같이 하자. 김태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다연은 새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이 담겨 있었어요. 박선희가 정성을 다해 싸준 김밥과 계란말이었죠. 친구들과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죠. 교실에서도 이다연은 인기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성격도 밝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입니다. 다연아, 너 오늘 도시락 안 가져왔니? 친구가 물었죠. 아니, 우리 엄마가 김밥 싸주셨어. 우리 엄마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수업 중에 이다연은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어요. 특히 수학 문제를 풀 땐 집중력이 빛났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쓰자마자 이다연의 손도 바쁘게 움직였죠. 수업이 끝나자 그녀는 바로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숙제를 하는 것보다 분식집 일이 훨씬 즐거웠기 때문이죠. 3년간의 경험 덕에 웬만한 일은 모두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다연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주문 접수부터 서빙, 계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빈틈없이 해낼 수 있었죠. 어머, 아이가 정말 예쁘네요. 따님이세요? 한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네, 저희의 자랑스러운 딸이랍니다. 박선희가 답했죠. 주말이 되자 이다연은 김태수 곁에서 새로운 메뉴를 익혔습니다. 바로 치즈 떡볶이 조리법이었죠. 치즈는 언제 넣어야 해요? 떡이다. 익은 후에 마지막에 넣는 거란다. 그래야 치즈가 눌어붙지 않지. 김태수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어요. 이다연은 배운 대로 직접 떡볶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량 맞추기, 고춧가루 넣기, 설탕으로 단맛 내기까지 3년 동안 어깨너머로 본 솜씨가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자, 맛보렴. 김태수가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주었습니다. 와,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요. 이다연의 얼굴에 감탄이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태수가 다연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다연아, 이건 네 월급이야. 월급이요? 이다연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니. 이제 너도 어엿한 직원이니까.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있었죠. 다음 날 이다연은 받은 첫 월급으로 선물을 샀습니다. 김태수에게는 새 앞치마를, 박선희에게는 고운 머리끈을 골랐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번 돈으로 장만한 첫 선물이었습니다. 다연아, 고맙다. 정말 예쁘구나. 박선희는 머리끈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태수 역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주 일요일, 세 사람은 사진관으로 향했어요. 정식으로 가족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다연은 고운 원피스를 입었고 김태수와 박선희는
단정한 정장을 갖춰 입었죠. 하나, 둘, 셋. 사진사의 셔터 소리와 함께 세 사람의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선희가 물었습니다. 다현이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빠처럼 요리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가게를 경영하는 것도요. 이다현이 곰곰이 생각하며 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상업고등학교 쪽으로 한번 알아볼까? 김태수가 말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경영학을 배워도 좋고. 박선희가 말을 못했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해주셔도 돼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넌 우리 딸인걸. 김태수가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 우린 이제 한 가족이잖니. 박선희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다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벅찬 감사와 행복이 담긴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아빠. 이제 다연의 일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엄마, 아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다녀왔습니다. 힘차게 외치며 집으로 들어섰죠. 주말마다 분식집에서 일하는 것 또한 소중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도 다연을 귀여워했고 단골들은 그녀가 만든 음식을 특별히 찾기도 했답니다. 이다연의 요리 솜씨도 부쩍 늘어 이제 라면이나 김밥 같은 건 뚝딱 만들어냈습니다. 혼자서도 만들 수 있었네. 우리 딸 솜씨가 정말 좋아졌어. 김태수가 이다연이 만든 김밥을 맛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다연이 일을 돕기 시작하자 분식집은 더욱 인기를 얻게 되었죠. 언제나 밝은 이다연이 손님들을 미소로 대하니 가게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이었어요. 이모, 따님, 참 예쁘고 착해요. 손님들의 칭찬이 자자했죠. 일을 하면서도 이다연은 성적 관리에 철저했어요. 그녀는 매일 밤 숙제를 마치고 예습과 복습을 거르지 않았고 박선희는 그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어요. 오늘 수학 시험은 잘 봤니? 네, 100점 맞았어요. 이다연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녀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은 아이였죠. 밝고 착한 성품 덕에 친구가 많았으며 종종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어요. 다연이 엄마, 안녕하세요. 아이들은 박선희에게 인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다연이 잠들기 전이었어요. 박선희와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우리도 네가 와서 정말 행복하단다. 박선희는 다연의 이불을 덮어주며 다정하게 말했어요. 지은이 언니도 저를 좋아했을까요? 이다연이 조심스레 묻자 박선희가 답했어요. 박선희가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3년의 시간 동안 이다연은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키가 자란 만큼 마음도 함께 성장했죠. 성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어요.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이어진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었죠.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휴게소 관리사무소에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들었어요. 김태수가 봉투를 뜯어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거기엔 임대차 계약 갱신 통지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선희가 그의 심상찮은 표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임대료를 2배로 올린다고 하네. 김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월세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오른다는 것이었죠. 인상한다는 통보였습니다. 결정은 3개월 안에 내려야만 했죠. 2배라고요? 그럼
우리 가게 매출로는 박선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녀왔습니다. 이다연이 명랑하게 들어왔지만 집안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금세 알아차렸어요. 아빠와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죠. 들여다보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다연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김태수와 박선희는 이다연을 식탁에 앉혔어요. 이제 13살이 된 이다연도 엄연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함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연아, 우리 분식집 월세가 많이 올랐어. 올랐단다. 김태수가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올랐는데요? 오럼 올랐는 2배란다. 이다연의 눈이 커졌어요.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이 가족을 찾아왔어요. 있었어요. 바로 휴게소 맞은편에 대형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입점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아빠, 저게 뭐예요? 이다연이 새로 걸리는 거대한 간판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결국 경쟁업체가 들어서는구나.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점이 문을 연 첫 주, 손님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새로운 가게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그곳은 24시간 영업을 했어요. 메뉴 또한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다양했습니다. 오늘 매출이 평소의 절반도 안 돼 박선희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어요. 계속되는 스트레스는 결국 김태수의 몸에 적신호를 보냈습니다. 요리하던 그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며 벽에 몸을 기댔어요. 아빠! 이다연이 황급히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다. 그냥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김태수는 애써 손을 저었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 박선희의 성화에 못 이겨 찾은 병원에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죠. 상태가 좋지 않군요. 당뇨가 꽤 진행됐습니다. 혈당 수치가 300을 넘겼어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으로 보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태수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말이 당뇨가 많이 심각하대. 이제 약도 챙겨 먹고 식단 관리도 해야 한다고 하더라. 박선희와 이다연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그날 밤 이다연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밤새 뒤척였어요. 3년 전 목숨을 구해준 아빠가 아픈 것이 혹시 자신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내가 아빠를 위해 무언가 해야만 해. 이다연은 굳은 다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그녀가 마침내 용기를 냈어요. 우리 가족회의를 하면 안 될까요? 가족회의라고? 박선희가 뜻밖이라는 듯 되물었습니다. 네, 저도 이 가족의 한 사람이잖아요. 다 같이 힘을 합쳐 방법을 찾고 싶어요. 이다연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고 이다연은 노트와 펜을 꺼내놓았어요.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부터 하나씩 정리해봐요. 이다연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작 13살 소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침착한 모습이었죠. 첫째, 가게, 임대료 인상 문제. 둘째, 새로운 경쟁 가게 등장으로 인한 매출 하락. 그리고 셋째, 아빠의 건강. 이다연은 노트에 써 내려가며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김태수와 박선희는 그런 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할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학교에서 SNS 마케팅이라는 걸 배웠어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걸로 우리 가게를 홍보하는 거예요. 이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SNS? 그게 뭔데? 김태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두 이걸 사용해요. 우리 가게만의 특별한 점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30년 경력의 아빠 손맛,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따뜻함 같은 거요. 이런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겨 올리는 거죠. 이다연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다음 날 이다연은 곧장 스마트폰으로 지은 인해분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첫 게시물은 정성껏 라면을 끓이는 김태수의 모습이었죠. 30년 장인 아빠의 비법 라면이라는 문구도 덧붙였습니다. 때마침 학교에서 동네 가게를 분석하는 과제가 주어졌고 이다연은 망설임 없이 지은인의 분식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경영학 관련 서적들을 빌려 밤늦도록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다연은 A 사용지 10장 분량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써내려갔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 경쟁업체 분석 등 차별화 전략과 마케팅 방안까지 빈틈없이 담겨 있었죠. 이야, 정말 대단한 걸. 담당 선생님도 감탄하며 칭찬했습니다. 이다연은 아빠 김태수와 머리를 맞대고 신메뉴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가게에는 없는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해요. 글쎄, 어떤 게 좋을까? 치즈, 불닭 떡볶이는 어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딱 좋아할 맛이잖아요. 주말마다 부녀는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매운맛 단계 조절부터 치즈의 양, 토핑 조합까지 수십 번의 실패와 도전을 거듭한 끝에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 건 어떠냐? 완벽해요, 아빠. 바로 이 맛이에요. 이다연이 만족스럽게 엄지를 척 세웠습니다. 새 메뉴 개발기는 SNS를 통해 계속 올라갔고 반응은 그야말로 뜨거웠죠. 진짜 가족이 함께 만드네요. 저 아이 정말 똑똑하다. 꼭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SNS 소문을 들은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 보고 왔는데요. 치즈, 불닭, 떡볶이 하나요. 이다연은 직접 음식을 나르며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매출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죠. 바로 신메뉴와 SNS 마케팅의 힘이었죠. 오늘은 작년 이맘때보다 매출이 더 좋은데 박선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태수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다연아, 정말 고맙다. 내 기발한 생각 덕분에 우리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니에요, 아빠. 우린 가족이잖아요. 다 같이 이겨내는 거죠. 이다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김태수의 당뇨 관리 역시 온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박선희는 당뇨 식단을 연구했고 이다연은 아빠의 혈당 체크를 거들었죠. 아빠, 오늘 혈당 수치는 어때요? 몰라보게 좋아졌단다. 다 우리 딸 덕분이지. 오랜 단골 손님들 또한 가족의 노력을 알아주었습니다. 요새 음식이 더 맛있어졌어요. 따님이 참 영특해요. 앞으로 크게 될 아이야. 단골들의 따뜻한 격려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메뉴가 화려했지만 지은이네 분식에는 정성과 가족의 온기가 담겨 있었죠. 손님들 역시 그 미묘한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훨씬 맛있다니까. 정성이 달라. 이 위기를 거치며 이다연은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일을 돕는 딸이 아닌 가게 경영에 참여하는 든든한 동업자였으니까요. 다연이 생각은 어떠니? 이제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다연의 의견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석 달 뒤 매출은 위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신메뉴와 새로운 마케팅,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족이 하나로 똘똘 뭉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해냈어요. 이다연이 활짝 웃었죠. 그리고 그날 밤 김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내 덕에 우리가 이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정말 자랑스러운 내 딸이야.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다 같이 해낸 거죠. 저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이다연의 말에 세 사람의 얼굴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시련을 함께 이겨내는 것임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기운이 완연하던 어느 날, 어느덧 20살이 된 이다연이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얼굴 가득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이다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이다연이 합격 통지서를 기쁘게 흔들어 보였습니다. 어머, 우리 딸. 박선희가 이다연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촉촉이 젖어 있었죠. 외식업 경영을 전공할 거예요. 우리 가게를 더 멋지게 키우는 공부를 할래요. 이다연의 목소리에는 굳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13살 소녀가 품었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지난 5년간 지은이네 분식은 놀랍게 변해 있었습니다. SNS 마케팅이 대성공을 거두며 젊은 고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매출 또한 꾸준히 상승했으니까요. 이제는 명실상부 휴게소 최고의 인기 명소가 된 것이었죠. 여보, 이제 우리 정말 이제 2호점을 열어야겠어. 김태수가 매출 보고서를 보며 결심했죠. 지난 5년간 꾸준히 모은 돈과 늘어난 매출이 그 결심을 뒷받침했어요. 드디어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린 것이었죠. 여보, 마침 다연이 대학 입학도 하니 그걸 기념해서 여는 건 어때요? 박선희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은 진지하게 둘러앉아 회의를 시작했죠. 자, 그럼 2호점은 어디가 좋을까? 김태수가 커다란 지도를 테이블에 펼치며 물었습니다. 서울 강남 쪽은 어떨까요? 아빠,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좋겠어요. 이다연이 의견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태수는 2호점을 위한 중대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무려 30년 경력이 녹아든 그의 손맛이 밴 모든 비법을 글로 남기는 일이었습니다. 풋본, 너로, 다부게, 떡볶이 양념, 고춧가루 3큰술, 설탕 2큰술, 간장 1큰술. 김태수는 저울을 쓰듯 정밀하게 계량하며 기록했습니다. 아빠, 글로 된 레시피만으론 부족할 거예요. 조리하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두는 건 어때요? 이다연의 기발한 제안이었죠. 영상이라고? 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지점 요리사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맛을 똑같이 낼 수 있잖아요. 이다연은 곧장 스마트폰을 들고 김태수의 모든 동작을 꼼꼼히 담아냈습니다. 미세한 불 조절부터 재료를 넣는 순서와 익히는 시간까지 그의 모든 노하우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해요. 이다연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남 2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온 가족이 가게 앞에 나와 감격 속에 첫 손님을 맞이했죠. 지은이의 분식, 강남점 개업을 축하합니다. 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게 앞은 축하 화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바로 이다연의 대학 입학식이 열리는 날이기도 했죠. 김태수와 박선희는 한껏 멋을 낸 정장 차림으로 식장에 참석했습니다. 혹시 이다연 학생 학부모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 딸입니다. 박선희가 가슴 벅찬 목소리로 답했죠. 입학식이 끝나고 캠퍼스를 거닐던 이다연이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 휴게소에서 울고 있던 제가 대학생이 되다니. 우리도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구나. 우리 딸,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김태수가 벅차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습니다. 이다연은 경영학과 수업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죠. 마케팅과 회계, 조직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모든 과목에서 A+ 학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업을 해봐서 그런지 이해하는 속도가 남다르군. 교수의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방학이 되면 이다연은 가족과 머리를 맞대고 사업, 확장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세로 3호점, 4호점까지 계속 늘려가는 건 어떨까요? 이다연은 직접 구상한 사업 확장 계획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2호점이 큰 성공을 거두자 프랜차이즈 사업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지은이의 분식 가맹점 문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슷한 내용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신중해야 해요. 어느 지점에서든 우리 맛과 품질을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이다연이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프랜차이즈 경영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다연은 곧 체계적인 직원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신입은 본점에서 2주간 교육을 받고 2호점에서 1주간 실무를 익히는 거죠. 세세한 내용이 담긴 교육 매뉴얼도 완성했습니다. 한편 박선희는 고객 서비스 총괄을 맡기로 했습니다. 어느 지점을 방문하셔도 똑같은 친절함을 느끼게 해드려야 해요. 박선희는 직원들에게 직접 서비스 교육을 하며 강조했습니다. 미소는 우리 가게의 얼굴입니다. 오랜 검토 끝에 마침내 부산에 첫 가맹점을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다연은 계약서에 서명하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부산 가맹점이 성공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첫날부터 가게 앞은 긴 줄로 가득했죠. 서울에서만 맛볼 수 있던 지은이네 분식을 부산에서도 맛볼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방송국까지 취재에 나섰습니다. 지은이네 분식이 써내려간 성공 신화가 알려지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죠. 휴게소의 작은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이룬 성공 신화는 경제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TV 프로그램의 출연 제의까지 이어졌습니다. 성공한 가족 기업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나간다고? 김태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이다연이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지나친 유명세는 초심을 잃게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실을 다질 때예요. 그래, 다연이 말이 100번 옳다. 김태수가 다연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 천천히, 단단하게 가자. 박선희도 그 의견에 동의했죠. 이다연은 대학 2학년 때도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학점은 4.3을 놓치지 않았고 방학이면 어김없이 가족 사업에 매달렸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함께 익히니 정말 좋았어요. 이제 서울에 3호점을 내야지. 김태수가 제안했습니다. 찬성이에요. 이번엔 한층 고급스러운 매장으로 만들어봐요. 이다연이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제사상 앞에서 박선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다연이 덕에 이렇게 잘 지내. 정말 고맙다. 이다연도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지은 언니, 저도 정말 고마워요. 김태수 역시 감회에 젖어 말했죠. 지은이가 하늘에서 본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텐데. 맞아요. 우리 딸이 이토록 훌륭히 자라주었으니. 박선희가 이다연을 대견하게 바라보자 그녀가 다짐하듯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큰 꿈을 이룰게요. 전국에 지은이네 분식을 열 겁니다. 이다연의 얼굴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8년 전 휴게소에서 울먹이던 그 소녀는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녀에겐 더 큰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는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25층에 자리한 지은이네 분식 본사에서 이다연이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20살에 대학에 들어가 24살에 졸업, 3년이 흐른 27의 나이에 그녀는 회사에 이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사무실이구나. 김태수가 벅찬 표정으로 말했죠. 작은 휴게소 가게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수많은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에 어엿한 본사를 갖게 된 순간이었죠. 넓은 사무공간에는 경영팀, 마케팅팀, 개발팀이 각자의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다연의 책상 위엔 경영이사 이다연이라 새겨진 명패가 빛나고 있었죠. 정말 모든 게 꿈만 같아 이다연이 명패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제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내야겠어요. 그녀가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사가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어떤 인재를 원하십니까? 정성과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합니다. 경력보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며칠 후 신입사원 면접이 열렸습니다. 영부 이다연은 직접 면접에 참여했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다연이 나긋하게 물었습니다. 면접자 중에는 고아원 출신의 지원자들이 몇몇이 있었죠. 이다연은 그들에게서 남다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힘겨운 여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다연의 목소리엔 따뜻한 진심이 가득했죠. 한편 김태수는 메뉴 개발 총괄 이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전국 신개 매장의 메뉴 전체를 책임지게 된 것이었죠. 자, 신메뉴 개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박선희는 고객만족 본부장의 자리에 올라 전국 모든 매장의 서비스질을 총괄했습니다. 고객의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박선희가 지점장 회의에서 힘주어 말했죠. 이다연은 모든 직원 앞에서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신조는 가족처럼 따뜻한 회사, 그리고 마음을 담은 한 끼입니다. 음식을 내놓을 때의 정성, 손님을 맞이하는 진심, 곁에 있는 동료를 위하는 그 마음,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이사님의 말씀에 정말 가슴이 뜁니다. 한 신입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곳의 일원이라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오르자 이다연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이름으로 장학회를 세워서 보육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건 어떨까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하늘의 지은이도 기뻐할 거야. 김태수가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이다연은 망설임 없이 직접 보육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신의 옛 모습을 보는 듯한 아이들 앞에서 그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공부해. 언니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이다연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약속을 건넸습니다. 회사의 명성이 높아지자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소녀에서 CEO로 기적을 쓴 성공신화, 한 신문사가 보낸 기사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눈길을 사로잡았죠. 이다연은 고심 끝에 인터뷰를 수락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김태수, 박선희 두 분께서 제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해 주셨거든요. 15년 전 그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을 때만 해도 세상은 끝난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따스한 온기를 지닌 분들을 만나면서 저도 꿈이란 걸 품게 되었습니다. 이다연의 목소리는 짙은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결코 저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가족과 동료들이 함께 이뤄낸 기적입니다. 유명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까지 그녀에게 연락해 왔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삶을 조명하는 저희 프로그램에 꼭 모시고 싶습니다. PD는 간곡히 출연을 요청했습니다. 마음은 감사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다연은 정중하게 뜻을 전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이 많고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미디어에 나서기보다 제 사업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습니다. 다연이의 현명한 결정에 박선희는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명세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김태수 역시 딸의 결정을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 방방곡곡에 신개 매장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남쪽의 제주도부터 북쪽의 강원도까지 이제 어디서든 지은이네 분식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국 매장 오픈을 축하드립니다. 직원들이 깜짝 케이크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15년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인데 이다연은 촛불을 불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장하다, 우리 딸. 김태수는 벅차오르는 감정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회사가 성장한 만큼 이다연은 직원을 위한 복지를 확충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자녀 교육비 지원, 그리고 정밀 건강검진 강화. 인사팀장이 새로운 복지 제도를 힘차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다연이 임원회의에서 그녀는 말했죠. 면접에 뽑힌 보육원 출신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요.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했고 다연은 그들을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자란 우리가 서로 돕고 성장합시다. 정기적인 만남을 갖기 시작했죠. 지은이네 분식은 마침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어요. 사회적 약자 고용과 공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고요. 이제 해외 진출도 고려해 보시죠. 마케팅 팀장이 건의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야. 국내 시장에 더 굳건히 자리 잡자 다연은 신중히 답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버려졌던 그곳에서 일어난 기적을 잊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모든 건 여기서 시작됐지. 벤치에 앉아 상념에 잠겼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돼. 초심을 잃지 말자. 이다연은 스스로에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견하게 잘 컸구나. 김태수와 박선희는 다연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15년 전 그 아이가 일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27이 된 다연은 이제 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전국 50개 지점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죠.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온기 담긴 음식과 희망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0월에 어느 쌀쌀한 아침, 지은이네 분식 본사 회의실, 신입사원 면접이 한창이었습니다. 이다연은 인사이사 자격으로 면접에 참석 중이었죠. 오늘은 마케팅팀의 신입을 채용하는 날이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다연이 서류를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28살의 한 여성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다연이 고개를 들어 지원자와 눈이 마주친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서혜린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꽂히는 순간 다연의 온몸에 짜릿한 전류가 흘렀습니다. 혜린 또한 다연을 알아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17년 만에 재회였다.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혜린 씨. 다연이 떨리는 음성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다른 면접관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17년 전 미국으로 유학 갈 때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혜린은 저렴한 정장 차림에 얼굴에는 지친 기색과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으나 손톱은 물어뜯은 듯 짧고 거칠었다. 다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다시금 확인했다.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중퇴, 귀국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 카페 서빙, 콜센터 상담원. 화려할 것이라 짐작했던 그녀의 이력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보시죠. 다연이 간신히 입을 뗐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사로서의 프로다움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한국의 식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마케팅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어 지원했습니다. 동기습니다. 혜린의 목소리 또한 예전과 사뭇 달랐다.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이 조심스러웠다. 다연의 뇌리에 17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쳤다. 화려한 옷을 입고 피아노를 연주하며 자신을 경멸하던 혜린의 얼굴,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구걸하듯 앉아있는 초라한 그녀의 모습. 이력에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군요. 다른 면접관이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설명 가능할까요? 예린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미국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잘 될 거라 믿었지만 언어의 장벽과 적응 문제로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다연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와 동정, 혼란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났던 그 가족의 딸이 제 앞에서 일자리를 구하다니.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이다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예린은 고개를 숙인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홀로 남은 이다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17년간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떠올랐죠. 성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왜 하필 여기에 나지막이 읊조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이다연은 부모님께 고백했어요. 오늘 예린이가 저희 회사 면접을 보러 왔어요. 김태수와 박선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린이가, 이모 박선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변했더냐?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미국에서의 삶이 고단했나 봐요. 다연아, 힘들겠지만 용서와 이해는 다른 문제란다. 박선희가 딸의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 아이도 어릴 땐 그저 부모를 따를 수밖에 없었을 테니. 없었을 게다. 그렇다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생각해보렴. 김태수가 신중히 말했어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이후 이다연은 인사팀에 예린의 배경조사를 지시했죠.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부모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경제적 곤궁으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 일주일이 흐르고 채용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지원자들 중 더 나은 조건을 가진 이들도 있었지만 이다연은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서예린 씨를 3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하죠. 이다연이 인사팀에 통보했어요. 3개월간의 성과를 보고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해주세요. 이다연이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예린의 놀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예린이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이다연은 사무실에서 예린이 교육받는 모습을 창 너머로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17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다연이 예린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어요. 앉아요. 냉랭한 목소리였지만 예린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기억하나요? 17년 전 그 휴게소. 이다연이 정면으로 물었어요. 예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린이 고개를 떨궜어요. 매일같이 그날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린이 떨리는 음성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정말 고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에 실패했고 부모님은 결국 이혼하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울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예린의 이야기는 이어졌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친구 하나 없이 매일같이 울었어요. 아버지 사업 실패로 집안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부모님은 매일같이 싸우셨고 결국 두 분은 갈라섰어요. 예린의 음성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죠. 그제야 알게 됐어요.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요. 그때 다연 씨가 얼마나 두려웠을지 또 외로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예린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저도 홀로 지내보니 깨달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어릴 적 일이라도 정말 죄송해요. 예린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다연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상념에 잠긴 듯 했습니다. 사과는 잘 들었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주긴 힘들겠네요.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우린 직장 동료죠. 이다연이 선을 긋듯 말했어요. 회사에선 서해인, 사원으로만 대할 겁니다. 사적인 감정은 섞지 않을 테니 그쪽도 그리해 주시길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예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좌단구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린이 떠난 뒤 이다연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17년 만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분노와 연민, 그리고 혼란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린이 회사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달.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죠. 동료들에겐 늘 예의를 갖췄고 맡은 일은 빈틈없이 해냈어요. 예린 씨, 정말 성실한 것 같아요. 동료들도 점차 그녀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이다연은 그런 그녀를 멀찍이 서 지켜보았습니다. 17년 전 그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겸손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뿐이었어요. 정말 변했구나. 이다연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예린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통화 중인 그녀의 얼굴은 몹시 창백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볼게요. 전화를 끊는 예린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지나가던 이다연의 귀에 그 말이 스쳤어요. 엄마가 암이시래. 예린이 동료에게 힘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그 말을 들은 이다연은 형용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죠. 자신을 내쳤던 이모가 아프다는 소식이라니. 대체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걸까? 외면하고 지나치면 그만인데. 하지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다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죠. 17년 전의 상처와 지금의 현실. 내가 왜 신경을 써야 하는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 연민이 피어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이다연은 김태수와 박선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고 싶니? 김태수가 조심스레 물었죠. 다연아, 용서라는 건 말이다.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란다. 박선희가 다정하게 말했죠.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란다. 미움을 평생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단다. 마음이 진정으로 향할 때 해야 하는 법. 며칠을 고심한 끝에 이다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린 씨, 잠깐 저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 다연은 예린을 불러냈습니다. 회사 근처 한적한 카페.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죠. 어머님 병원비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이다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예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째서 그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린은 몹시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들으셨어요? 미안해요. 회사에서 사적인 얘기를 꺼내서 병원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다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린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째서 저희를 도우시려는 거죠? 용서와는 별개로 도울 수는 있으니까요. 이다연이 덧붙였습니다. 이모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건 오롯이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한 선택이에요. 예린은 끝내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저희가 그런 몹쓸 짓을 저질렀는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그저 아픈 사람을 돕는 것뿐이에요. 이다연은 예린과 병원에 동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무려 17년 만에 이모와 재회하는 순간이었죠. 정말로 같이 가주시겠다는 건가요? 예린은 좀처럼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요. 이다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예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그날 일을 정말 많이 후회하세요. 매일같이 다연 씨 얘기를 꺼내시고요. 어느덧 택시는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다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7년 만에 마주할 이모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이쪽이에요. 예린이 한 병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상에 누운 이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7년 전 그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몹시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만이 그녀를 맞았습니다. 다연아, 이모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이다연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연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모는 눈물을 쏟아내며 말했습니다. 지난 17년간 단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 어떻게 내가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었는지. 미국에서 모든 걸 잃고 가정이 무너지고 나서야 깨달았단다.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네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다연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미안하다는 말로는 다 안 되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도 같아요. 용서할 순 없지만 도울 수는 있어요. 수술비는 제가 전부 내겠습니다. 이 다연의 말에 이모와 예린은 동시에 경악했습니다. 안 된다. 그럴 순 없어. 이모가 다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받으세요. 이건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함이에요. 그 후 몇 주간 예린은 더 필사적으로 일했고 이다연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커피 한 잔 괜찮으세요? 예린이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이다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서서히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예린 씨, 이번 아이디어 아주 훌륭한데요. 이다연이 진심으로 칭찬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다연은 그런 예린에게 업무 노하우를 알려주었죠. 마케팅은 단순히 파는 게 아니에요. 고객의 마음을 얻고 움직이는 일이죠. 네, 명심하고 잘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될 순 없어도 좋은 동료는 될 수 있겠죠. 어느 날 이다연이 말했습니다. 과거는 덮어두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은이네 분식 창립 10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기념식 당일 대형 호텔 연회장에는 임직원과 가맹점주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김태수가 벅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지은이네 분식을 오늘날까지 이끌어주신 김태수, 박선희 두 분께 감사패를 수여합니다. 사회자의 말에 김태수와 박선희가 무대로 향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이다연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지요. 그녀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휴게소에 홀로 남겨졌던 저를 가족으로 맞아주신 김태수, 박선희 두 분. 부모님과 이 꿈을 함께 실현한 모든 직원분께 감사합니다. 김태수, 박선희, 이다연이 무대 위 나란히 섰습니다. 나란히 선 세 사람 위로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저들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이야. 객석에서 외침이 들려왔고 예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손뼉을 쳤습니다. 어느새 그녀 역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다. 예리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죠. 무대 위 이다연은 17년 전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울고 있던 10살의 소녀, 온기처럼 다가온 김태수와 박선희. 모든 순간이 모여 지금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휴게소의 지은이 내분식 1호점. 그곳은 여전히 따스한 음식을 먹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지은이네 분식 본점이라 쓰여 있었습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이다연은 곧장 1호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을 찾은 다연은 홀로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이다연은 아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배고프니? 먹고 싶은 거 있어? 따뜻한 식사 한 끼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다연은 아이에게 라면 한 그릇을 사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 다연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선 김태수가 TV를 시청 중이었고 박선희는 향긋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이다연이 밝게 인사하자 우리 딸 고생 많았다. 박선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차 한잔 할까?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습니다. 김태수는 다연의 어깨를 두드렸고 박선희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다연이 나지막이 정말 행복해요라고 하자 우리도 그렇단다. 김태수와 박선희가 함께 답했습니다. 17년 전 따스한 밥 한 그릇이 한 아이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그 사랑은 더욱 널리 퍼져 많은 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사랑으로 뭉친 이 가족처럼 말이죠.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이런 따스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다연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면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늘 따뜻한 행복이 깃들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